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학연 교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변화들을 겪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 비즈니스 환경과 지형에서도 상당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많은 기업들이 또 많은 산업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기업 또는 어떤 비즈니스들은 이 팬데믹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예가 구독경제 비즈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독경제 비즈니스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이런 기사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대세가 된 구독경제. 그럴듯해 보입니다. 사실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집콕하면서 넷플릭스 구독해서 영화 보고 또 쿠팡 멤버십 구독해서 로켓 배송 받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집콕하면서 고독한 인생이 아니라 구독한 인생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어느새 구독 경제는 언택트다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언택트는 구독 경제 비즈니스 중에 일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일 뿐이고요. 이 구독 경제라는 것 속에는 여러 가지 변화, 또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기술의 변화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독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독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신문을 가장 먼저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소 40대 이상입니다. 요즘 10대, 20대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유튜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사실 원론적으로는 이 구독이라는 말은 유튜브에는 쓸 수 없고 신문에만 쓸 수 있는 말이 맞습니다. 살 구자에 읽을 독자를 써서 사서 읽는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신문을 사서 읽을 때 월 신문 대금을 내고 사서 읽습니다. 즉 정기적으로 요금을 내고 읽다 해서 읽다는 쏙 빠져버리고 이 정기적으로 요금을 내다라는 뜻만 남아서 구독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영어로는 서브스크립션이 훨씬 정확한 표현인데 적합한 우리나라 말이 없다 보니까 구독이 그냥 확장되어서 쓰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정기적으로 요금을 내다라는 것만 놓고 보면 우리 월세라든가 수도세, 전기세, 헬스장 요금, 핸드폰 요금 예전부터 구독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왜 이제서야 이 구독이라는 구독경제라는 용어가 유행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표면적인 이유는 구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서 구독할 수 없는 것을 한번 골라보시죠. 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셨다면 쉽게 정답을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모든 상품을 구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회성으로 돈을 지불을 하고 구매를 했었던 대부분의 상품들을 정기적으로 요금을 내는 형태로 구독하는 형태로 소비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요. 단순하게 구독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졌다고 해서 구독경제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독경제 속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즈니스와 디지털 기술의 이 패러다임 변화를 모두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몇 가지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영양제, 꽃, 심지어는 술, 그리고 면도기처럼 이 특정 상품을 정해진 날짜에 우리 집으로 배송을 받는 이 정기 배송 형태가 있고요. 고가의 자동차, 그리고 미술품, 가전제품 같은 것들을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고 구독료만 지불하는 렌터형이 있습니다. 또 영화나 전자책, 소프트웨어, 게임, 음원처럼 디지털 컨텐츠를 월 정액만 내고 무제한으로 구독하는 이 무제한형도 있죠. 이처럼 서로 다른 유형의 구독 비즈니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독 비즈니스별로 성공 요인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유형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꼽는 성공 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구독 경제의 대표적으로 성공한 기업을 하나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를 꼽습니다. 이 넷플릭스는 구독 경제의 대명사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넷플릭스들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넷플릭스의 성공 요인을 누군가는 조직 문화를 꼽기도 하고 누군가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꼽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넷플릭스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은 영화 추천을 잘해줬다라는 것이죠. 고객들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교한 머신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별 고객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잘 추천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넷플릭스에서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했던 한 임원이 이직을 했는데요.
이직한 곳은 미디어 회사도 아니고 IT 회사도 아니고 패션 회사였습니다. 패션 구독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스티치픽스라는 회사였는데요. 패션 구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매달 월 정액을 내면 우리 집으로 5개의 아이템이 내가 고르지도 않았지만 배송이 됩니다. 물론 랜덤으로 배송되는 것은 아니고 이 스티치픽스가 고객들의 신체 치수뿐만 아니라 취향을 고려를 해서 선별해서 보내주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냥 반송을 하면 됩니다. 어떤 아이템을 킵을 했고 어떤 아이템을 반송을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쌓이면 쌓일수록 훨씬 더 정교한 추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패션계의 넷플릭스라고 부르는 스티치픽스였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만연한 이 미국에서 요즘에 살아남기에 필요한 3가지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기입니다. 먹어야겠죠. 두 번째는 휴지입니다. 또 화장실은 가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 사이클 기계인 펠로톤이라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사이클 기계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마 스피닝이라는 운동 아실 겁니다. 앞에서 이제 강사가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아주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다 같이 이렇게 괴성을 지르면서 이 사이클 기계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인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 다 같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집에다가 사이클 기계를 사놓는 거죠. 대신에 이 스피닝 클래스를 스트리밍 형식으로 구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스트리밍 클래스에는 매우 유명한 강사들이 있는데 이 강사들이 가끔 내 이름을 직접 불러주기도 하고요. 이 나의 음악 취향 그리고 운동 패턴 등을 모두 고려해서 이 10,000개가 넘는 클래스 중에 적합한 것을 추천을 해주기도 합니다. 피트니스계의 넷플릭스라고 불리죠. 음원계의 넷플릭스도 있습니다. 전 세계 최대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스포티파이인데요. 이 스포티파이는 아마 이제 음원계의 넷플릭스라고 부르기는 좀 섭섭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료 회원도 거의 넷플릭스를 따라잡아가고 있고 무료 회원까지 합치면 전 세계 3억 명이 이용하는 아주 큰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데요. 이 스포티파이가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 1위 서비스 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역시 스포티파이가 음악 추천을 잘해줬기 때문입니다. 이 고유한 음원 추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물론 다른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도 역시 추천을 하지만 대부분은 이 사용자들이 어떤 노래를 들었는가만을 가지고 추천을 했습니다. 반면에 스포티파이는 이 사용자들이 들었던 노래 자체를 분석을 했죠. 그래서 노래의 음색, 템포, 리듬, 빠르기 이런 것들을 모두 분석을 해서 다 벡터 형태로 바꾼 다음에 이것들을 딥러닝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 사람이 왜 이 노래를 좋아했는지 이 사용자도 발견하지 못했던 취향들을 찾아내서 신곡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예전 노래들까지 추천을 해줬고 또 그 결과 이 스포티파이에서 내 인생곡을 찾았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스포티파이가 입소문을 타고 전 세계 1위 업체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패션계의 넷플릭스, 피트니스계의 넷플릭스, 음원계의 넷플릭스 인더스트리도 다 다르고 비즈니스 형태도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은 월정액 무제한, 가성비가 아니라 개인별로 맞춤화된 추천을 잘해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패션 회사, 운동기구 회사, 음원 회사가 아니라 나만의 코디네이터, 나만의 트레이너, 나만의 DJ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별로 맞춤화된 추천을 하는 퍼스널라이즈드 큐레이션입니다. 저는 구독 비즈니스의 핵심을 어장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달 우리 회사에게 구독료를 지불하는 구독 고객들, 이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생각을 해서 매번 똑같은 먹이만 주면 실증나고 금방 달아나 버릴 겁니다. 계속해서 새로우면서도 또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만 해지를 하지 않고 계속 어장 속에 머물러 있겠죠. 이 구독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요. 우리 고객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프라인 옷가게를 생각을 해보면요. 누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사갔는지 그리고 그 옷을 사가서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형태로 구독이 이루어지는 이 스티치픽스 같은 경우는 이 고객들이 어떤 옷을 좋아했고 어떤 옷을 싫어했는지 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지속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화된 추천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 구독 경제의 핵심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맞춤화된 추천을 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B2C가 아니라 D2C라는 것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커스터머, 고객에게 직접 판매를 한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나이키는 아마존에서 자사의 모든 물품을 뺐습니다. 더 이상 아마존에서 나이키의 신상 운동화를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신 나이키는 이 오프라인 채널, 자사의 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채널을 잘 결합을 해서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물론 중간 유통 과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겁니다. 고객들에게 직접 제품을 팔아서 언제, 얼마나 자주 어떤 제품을 이 고객이 샀고 또 그 제품에 만족을 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모두 수집을 함으로써 보다 개인화된 큐레이션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나이키는 최근에 구독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아마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모두 공감을 하실 텐데요. 아이들한테 운동화를 사주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좋은 걸 사주고 싶어도 금방 발이 크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걸 사주기가 부담스러운데 이 점에 착안해서 나이키는 이 아동 운동화를 월 정액을 내고 계속해서 교환해서 신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이처럼 D2C 기반의 그래서 고객에게 직접 다가가는 이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이키는 최근에 데이터 분석 업체를 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맞춤화된 큐레이션을 위해서는 정교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을 했기 때문이죠. 제가 앞에서 다양한 유형의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디지털 컨텐츠 또는 정기 배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업 사이드에 계신 분들은 구독 경제는 제조업이랑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아니면 기껏해 앞에서 봤었던 나이키 사례처럼 D2C를 통해서 우리의 제품을 정기 배송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구독 경제로의 가장 큰 변화는 사실 제조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상품을 일회성으로 구매하다가 정기적인 요금을 내고 구독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은요. 고객의 소비 목적이 무언가 하나를 소유하기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화는 사실 기업들에게 더욱더 엄청난 변화를 요구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의 제조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일회성으로 판매를 해서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제품을 팔지 않고 제품을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이나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서비스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제품의 서비스화 또는 제조업의 서비스화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비스화는 사실은 한 10년, 20년 전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지금은 이미 서비스화된 많은 상품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빌리티란 단어 사실은 5, 6년 전만 해도 사실 생소한 단어였는데 이제는 일상 용어가 됐습니다. 이 모빌리티 서비스에는 통신회사들 아니면 테크 플랫폼들 좀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마 자동차 회사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동차 회사들이 요즘 국내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우리를 더 이상 자동차 메이커라고 부르지 마라. 우리는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동차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벌지 않고 다른 것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죠. 이 자동차의 본연적인 기능은 역시 이동에 있습니다. 그럼 이동이라는 기능을 팔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택시기사를 고용해서 택시회사가 될 수는 없겠죠. 방법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해서 즉 로봇택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레벨 5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자동차가 언제 나올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1년을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GM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GM의 자회사인 로봇택시 회사 크루즈가 최근에 의미 있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스트는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했었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항상 사람이 탑승을 해야만 했었죠.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사람 없는 자동차가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지금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용화가 된다면 우리가 과거에 통근 기차, 통근 버스를 구독을 했었던 것처럼 월정의 통근 택시 서비스를 구독하는 날도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이동이라는 기능은 원래 자동차의 궁극적인 본연적인 기능인데요. 이제 자동차의 기능은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
이 모빌리티라는 특성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하나의 디바이스로 진화를 하고 있죠. 최근에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장 핫했던 미국 기업을 하나 꼽으라면 역시 테슬라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주가가 2020년 연초 대비 7배, 6배 정도 급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을 두고 뭐 고평가다, 저평가다 말들이 많습니다. 뭐가 정답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입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 고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데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되는데 그거보다 점유율이 몇 배나 되는 다른 기업들보다 시가총액이 몇 배나 되는 게 말이 되느냐? 고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데이터 플랫폼 업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한다면 이 관계가 있는 금융이나 보험 또는 외식,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이 데이터를 중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데이터를 그냥 팔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거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테슬라를 자동차 제조업체로 부르는 것은 신뢰인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를 누비는 이 테슬라 자동차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는 로컬, 즉 자동차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쌓입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고 또 이미 많은 기업들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수입원은 윈도우나 오피스를 팔아서가 아니죠. 애저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부터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요즘 우주 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아마존 역시 그 비용의 대부분을 AWS라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로부터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서비스화의 원조입니다. 소프트 에이저 서비스, 플랫폼 에이저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에이저 서비스 많이 들어보셨을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유형들이 우리 사실은 과거에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라는 제품으로서 구매를 했었던 것들을 이제는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고 물 쓴 만큼 돈을 내듯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호출을 해서 가져다가 쓰는 형태로 바뀌게 된 것이죠. 최근에는 인공지능 역시 구독이 가능합니다. AI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인공지능을 가져다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어렵고 돈이 많이 들고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ERP 시스템을 도입할 때처럼 장기적인 SI 프로젝트를 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 필요한 만큼 인공지능 플랫폼들, 인공지능 엔진들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한 금융회사는 과거에 수십억을 들여서 구축해놨었던 이 챗봇 시스템을 완전히 폐기하고 이 구글의 챗봇 엔진 기반의 시스템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챗봇은 성능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 인공지능이 계속 학습을 하면 할수록 이 챗봇의 성능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하우스에 이 챗봇을 설치를 해놓게 되면 이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직접 담당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클라우드에서 가져다 쓰게 되면 이 서비스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최신 성능으로 업데이트한 것을 그대로 그냥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점은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면 됩니다.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죠. 자, 사실 최근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직 챗봇 서비스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도입을 했지만 사실은 비용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대부분 이 사용량에 따라서 과금을 하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런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제품을 소유하지 않고 기능만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제품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렌털 서비스를 떠올립니다. 근데 사실 렌털은 엄밀한 의미로 서비스화된 제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렌털료로 매달 내는 이 구독료가 사실은 물론 일부 서비스 요금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제품의 값을 그냥 나눠서 할부로 내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36개월이 지나면 내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 값을 그냥 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막상 비싼 제품, 지금 당장 돈을 한꺼번에 내기는 어려우니까 렌탈로 들여놨지만 아쉬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기세척기 들여놨는데 생각보다 잘 안 쓰게 돼요. 그럼 매달 렌털료가 나가는데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코인 세탁방에서 내가 동전을 넣고 사용한 만큼만, 세탁을 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식기세척기도 그렇게 사용한다면 좋지 않을까요? 실제로 독일의 한 업체는요, 식기세척기를 무료로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제도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그럼 돈을 어떻게 버느냐? 페이퍼 워시, 설거지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거죠. 그럼 이 회사는 더 이상 식기세척기 제조업체가 아니라 워싱 애저 서비스, 설거지를 파는 서비스 회사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고객들은 식기세척기라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 서비스를 구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고객들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용량만큼 과금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식기세척기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각 가정에서 얼마만큼 사용을 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가정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얼마나 밥을 자주 먹는지, 외식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 여행은 또 얼마나 자주 가는지,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테슬라처럼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다른 가전 서비스를 팔기 위한 타겟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밀키트 제조업체, 또 신선식품 배송업체, 또는 배달음식 업체와 연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은 타이어 구독 서비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는 아직은 그냥 월 정액 서비스인데요. 미쉐린이 제공하고 있는 대형 운송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 타이어 구독 서비스는 타이어를 파는 것이 아니라 킬로미터를 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운행한 거리만큼 과금을 하는 것이죠. 일거리가 없어서 운행하지 않았다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좋은 점은요. 이 과금을 하기 위해서 역시 타이어에는 IoT 센서들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바탕으로 타이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어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바로 교체가 가능해서 이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식기세척기 사례 또는 타이어 사례, 중요하긴 하지만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내가 직접 식기세척기를 이용을 해야 되고 내가 또 직접 운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그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아예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결과만을 제공해 준다면 훨씬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고객들이 원하는 이 제품으로부터 얻고자 했던 이 최종 결과만을 판매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에어컨, 우리가 에어컨을 사는 이유는 이 비싼 스마트 무풍 에어컨을 집에다 설치해 놓고 사람들 오면 자랑하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 에어컨, 스마트폰으로 조절했더니 온도 조절이 되네. 신기해. 이런 경험 자체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죠. 결국은 더운 날씨에도 쾌적한 온도라는 그 결과만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북미 한 에어컨 업체는요. 건물에 시스템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를 해줍니다. 필터 교체 같은 유지 보수도 알아서 해주고요. 심지어 온도 조절도 알아서 해줍니다. 고객들은 리모컨을 움직일 필요도 없죠. 고객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그저 구독료를 내는 것뿐입니다. 자, 이 회사는 이제 에어컨 제조업체가 아니라 컴포트 애저 서비스, 쾌적함을 파는 서비스 회사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고객은 에어컨이라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26도를 구독하는 것이죠. 공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항에 그 수많은 조명, 엄청나게 많은 조명들이 있는데 이 네덜란드의 한 공항에 네덜란드의 한 조명업체가 이 조명을 모두 무료로 갈아줬습니다. 그리고 전구가 닳으면 갈아주는 유지보수도 무료로 해주고요. 그럼 어떻게 돈을 버느냐? 페이퍼럭스, 밝음당 과금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회사는 이제 조명을 파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라이팅 애저 서비스, 밝음을 파는 서비스 회사로 변신을 한 겁니다. 고객들은 조명이라는 제품을 산 것이 아니라 불빛을 구독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공항에서 먼저 제안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사실 이런 제품의 서비스화는 제조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전구가 수명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LED 조명 같은 경우는 5년도 넘게 가는데요. 그동안 이 조명회사들이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해서 오래가는 조명을 만들어 놨더니 이 자승자박이 되었어요. 전구가 빨리 닳아야 전구를 팔아서 돈을 버는데 너무 오래 가니까 팔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더 오래가는 전구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구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불빛을 팔아서 돈을 버니까 전구가 오래 갈수록 더 좋은 것이죠. 실제로 이 공항에 설치된 전구는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던 상품들보다 훨씬 수명이 향상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기업들은 고객에게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또는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제품으로 얻고자 했던 최종 결과만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인 Result Orientation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고객들은 이렇게 해왔습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하지? 나는 어떤 니즈가 있지? 이런 니즈를 스스로 인식을 해서 이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을 직접 찾아보고 이 제품을 돈을 주고 구매를 해서 또 소유를 한 채로 직접 사용을 해서 니즈를 해결하고 폐기까지 알아서 다 해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커스터머 전이라고 불렀죠. 자, 그런데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서비스를 구독하는 형태로 가면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내가 어떤 제품을 좋아하는지 기업들이 알아서 맞춤화된 추천을 해줍니다. 첫 번째 키워드였던 Personalized Curation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내가 직접 소유하고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즉각 제공을 해주니까요. 두 번째 키워드였던 Result Orientation입니다. 자, 이제 고객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Non-Involvement라고 부릅니다. 고객 여정상에서 역설적으로 고객이 배제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Non-Involvement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는 역시 갑자기 생겨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도 큐레이션 좋아했습니다. 비디오 가게에 가서 비디오 빌려볼 때 사장님한테 영화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그 수많은 고객들의 취향을 알고 추천해 줄 수는 없었죠. 우리 예전에도 전구 가는 거 싫어했습니다. 그렇다고 조명 가게에 가서 나는 전구를 사러 온 것이 아니라 밝음을 사러 왔습니다. 밝음을 팔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죠. 자, 그런데 요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이 수많은 데이터 플랫폼으로부터 또 IoT 센서로부터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또 클라우드 상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해서 이 개인별로 맞춤화된 결과만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디지털 기술 덕분에 가능해진 고객들의 경험입니다.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구독 경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단순히 그냥 구독이라는 형태를 흉내내는 것만으로는 구독 경제로부터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부터 고객들의 Non-Involvement를 최대한 구현하는 것, 이것이 구독 경제 비즈니스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